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갈등을 잘 다루니 인간관계가 쉬워졌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갈등에 서툴고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요. 갈등은 없을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갈등을 잘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다루기는 갈등을 처리하고 매듭을 짓는 과정이다. 어떤 결과를 얻느냐는 상관이 없고 단지 갈등을 처리해서 불화를 없애는 과정을 갈등 다루기라고 한다. 문제 자체가 완전히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문제 해결이란 갈등이 생기게 된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갈등이 생긴 이유가 해소된다.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아파트에서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났다. 아래층 사람은 위층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제 이 문제를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다.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고 그렇다면 건설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에 따라 위층 부모에게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건설사를 상대로 해결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혹은 두 가지 다 시도할 수도 있다. 만약 문제의 본질이 건설사의 부실 시공 때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건설사와 갈등하는 것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이고 당장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설사와의 갈등은 단념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직접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위층 사람에게 따지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들이는 노력 대비 얻게 될 효과도 누구와 무슨 문제로 갈등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어렵고 너무 많은 노력이 든다고 생각하면 보다 만만한 것을 문제 삼아 갈등거리로 만드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피해자인데도 피해자들끼리 아웅다웅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갈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감정이다. 즉 불화를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에 따라 문제의 크기가 달라진다.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에게 따지러 갔는데 위층 사람이 아래층 사람의 입장을 깊이 공감해 주었다. 더구나 아래층 사람도 그 윗집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며 이 모든 문제가 건설사의 부실 시공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대화 끝에 둘은 같은 피해자라는 동명상련을 느끼게 되었다. 아래층 사람은 위층 사람에 대해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다. 다음날 아래층 사람은 건설사에 전화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건설사 담당자는 자기들은 공사를 제대로 했고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없다고 불친절하게 답변했다. 아래층 사람은 건설사 담당자와 통화하는 동안 몹시 불편해졌고 화가 많이 났다. 결국 몇 번 더 여기저기 통화하면서 비슷한 반응을 겪고 난 후에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몹시 분개하게 되었다. 이제 아래층 사람은 아파트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건설사에 책임을 묻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앞에서 갈등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는 냉철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누구와 무엇을 두고 갈등할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 즉
즉 불화를 느끼는 정도다. 사실 갈등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현실적인 이해 득실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미와 중요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결국 우리는 개인적인 의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현실적인 이해 득실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누구와 어떤 문제로 갈등할지를 정하면 다음 단계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한 대응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이 얻으려는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따져봐야 한다. 그 목표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써야 할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앞서 층간소음에서 어떤 사람은 건설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귀마개를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고 견딜 수 있다. 이런 결정은 결국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이다. 만약 위층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위층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일방적인 갈등이 아니라 쌍방 갈등이 된다. 위층 사람도 불화를 느끼게 될 테니까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앞으로 전개될 과정과 결과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 즉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모의 실험해 본다. 이런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이 갈등 다루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상을 통해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물론 그 상상이 정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실제 벌어지는 상황과 동떨어질수록 미리 계획했던 대응 행동은 부적절하게 된다. 결국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갈등을 겪을 때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궁리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흔히 택하는 방법은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다른 사례를 통해 얻은 지식, 위층 사람의 평소 행동 등을 토대로 미래에 전개될 과정을 상상하고 대응 계획을 세운다. 어떤 사람은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단순하게 예측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상 시나리오를 만든다. 아래층 사람은 다른 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유화적인 태도로 조곤조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서 성공한 경험이 많다. 위층 사람의 평소 행동을 봤을 때 충분히 자기 방식이 잘 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먼저 우호적인 태도로 다가가면 상대도 예의상 수긍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결정된다. 실제로 예측한 대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예측한 것과는 달리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에게 소음 때문에 힘드니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손한 태도로 부탁했을 때 아래층 사람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상대 역시 공손하게 미안하다고 하고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조용히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상대가 퉁명스럽게 반응했다.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불만을 갖는다고 반발한 것이다. 아래층 사람이 생각하기에 몹시 무례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감정이 몹시 상하면서 불화가 더욱 심해졌다. 이제 아래층 사람은 원래 세웠던 시나리오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한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예상하는 목표나 대응 행동을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예상 시나리오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 불화가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전체적인 대응 전략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갈등 다루기를 잘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하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다른 것들은 잃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자신이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갈등을 위해 쏟을 에너지에 비해 예상되는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충돌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과연 내 삶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과연 그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하면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가 사소하다면 신경을 적게 쓰고 가볍게 매듭짓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되도록 영리하고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어떤 행동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득실 계산을 잘해야 한다. 이득을 포기하더라도 손실을 줄이는 안전한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대가가 크더라도 모험적인 도전을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각자의 소신이고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주체적으로 스스로 득실을 계산해보고 책임있게 선택하는 것이다. 막연한 충동이나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최소한 피해야 한다. 사람이란 존재는 복잡하다. 때로는 안정된 직장에서 좋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보다 자존감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 그래서 사표를 던질 각오를 하고 자신을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장에게 불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항의할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부모님이 나무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내 자존심을 지키고 제대로 존중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설령 나중에 직장을 그만둔 것을 후회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사장과의 갈등을 다루어가는 과정에서 감정에 사로잡힐 수는 있지만 영리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 갈등 다루기는 전략적으로 할 때 유리하다. 물론 때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특정한 맥락일 때 한해서다. 감정에 치우쳐 통제력을 잃게 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두 번째 요소는 가능하면 빨리 갈등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일단 어떤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적 여력, 시간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부담과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어떤 한 가지 갈등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갈등은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갈등에 투여할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는 행복한 삶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지침이다.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갈등을 다루고 생산적인 일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도록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과 놀이, 즐거움을 누리는 활동에 할애하며 집중하는 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에 이르는 길이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강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속전속결로 마무리할 수 없고 긴 호흡으로 꾸준한 집중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고 긴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라도 다른 갈등은 더욱더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갈등 다루기를 잘 한다는 것의 핵심은 상황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행동 레파토리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성격적으로 성숙하고 유연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 다루기 안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성격 형성은 어려서부터 누적된 갈등 다루기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정 갈등 다루기 방식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성격 스타일이 형성되어 간다. 만약 갈등 다루기 방식이 경직되고 한쪽으로 편협하게 치우치게 되면 성격도 경직되고 특정한 스타일로 굳어지게 된다. 갈등 다루기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략과 행동 레파토리다. 갈등에 대응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갈등 행동의 주요 레파토리는 흔히 문제 해결, 타협, 통제 또는 싸움, 양보, 회피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사회심리학자인 블레이크와 모우토는 이 5가지 행동의 특징을 다음의 그래프로 설명했다. 그래프를 보면 각각의 행동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은 자신과 상대의 목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타협은 서로의 목표를 부분적으로 만족시킨다. 싸움은 자신의 목표만 추구하고 상대의 목표는 무시한다. 양보는 자신의 목표는 고려하지 않고 상대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회피는 상대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 둘 다를 외면한다. 5가지 주요 레파토리는 각각 지향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다. 각각의 지향점에 따라 다음 3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생과 협력을 지향, 목표 달성과 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면 문제 해결과 타협, 자신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접근을 한다면 싸움, 관계를 우선시하는 접근을 한다면 양보와 회피. 실제 상담에서도 내담자들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레파토리를 적절하게 구사하도록 조언했을 때 의미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전략과 행동은 복합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전략과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순서대로 할 수도 있다. 전략을 순차적으로 전환하며 오갈 수도 있다. 모두 상대가 기대하는 바와 대응하는 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를 준다.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으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타협의 과정에서 어떤 이슈는 맞서서 주장하고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며 양보하기도 하고 건드리지 않고 피하는 것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 또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강하게 맞서 싸우다가 타협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 전략과 행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최선을 추구하되 그것이 어려우면 차선책을, 다시 기회와 가능성이 있으면 더 나은 대응을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 필수다.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또한 인간관계입니다. 갈등이 왜 생기는지, 갈등을 제대로 마주보고 맞서는 방법을 알면 현명하게 갈등을 다룰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갈등을 다룰 수 있는 힘은 노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습해보면 어떨까요?